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 지식인문학 콘서트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윤민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사회로 향하는 오늘날 인류애와 더불어 사회 문화적 정서로 확산되고 있는 병리적 혐오감에 대해 성찰적으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혐오의 병리적 속성을 응시하고 고통을 이해하는 과정을 주요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치유적 대응의 한 사례로서 한국 전통사상의 다문화 감수성과 창조적 조화를 중심으로 다문화 융합교육의 사상적 토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문화주의는 오늘날 인류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과 문명사적 흐름을 드러내는 주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입니다. 인류 사회의 글로벌화에 따라 등장한 다문화주의는 일종의 삶의 형식으로서 민족, 혈통, 정체성 등 전통적인 국가의 의미를 새로운 지평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물리적인 거리를 손끝 하나로 넘나들며 다양한 문화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의 활동 영역과 한국 사회 또한 예외일 수 없는데요. 다문화 사회로의 재편이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면서 인류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또 널리 표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역설적으로 차별적 한계선의 설정이나 혐오의 표출 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혐오 표현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인종, 민족, 성별, 소수자, 연령, 세대, 지역, 정치, 이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접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오 표현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차별과 혐오가 점차 우리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비중 있는 정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문화적 정서로 확산되고 있는 병리적 혐오감에 대한 문제를 우리 사회가 보다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혐오의 속성을 응시함으로써 고통을 공감, 이해하고 이에 대한 치유적 대응으로서 윤리적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과 유교, 불교를 비롯한 한국 전통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문화 교육 콘텐츠의 사례들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제도 및 법률의 제정 등 사회 구조적인 변혁이 필수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과 집단의 의식 또 감성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식이나 감정은 집단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개인의 심리적인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화나 성과를 이루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모두가 학습자가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으로의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유연한 사고와 다문화 감수성의 함양을 돕는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적인 그런 교육의 콘텐츠 개발이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한국 전통 윤리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융합 연구에 대한 관심이나 치유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논의로 나아간 경우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문화 감수성의 함양이라는 방향성에 주목해보고 또 이를 구체화해서 나아가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성찰적으로 응시하고 이어서 거시적 윤리 교육 콘텐츠의 한 예시로서 한국 전통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만남과 조화의 콘텐츠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교육, 한국 전통 사상을 이 창조적 조화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융합을 시도하는 것인데요. 차별과 혐오의 이런 병리에 대응하는 융합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초를 우리가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비추어서 예상해 볼 수 있듯이 혐오 표현 관련 인식조사에서도 이 혐오 표현을 접해본 경험은 온라인상에서 8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오프라인에서의 경험률 역시 78%로 결코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혐오 표현을 접하는 주요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온라인 뉴스 기사, 또 대중매체, 또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또 개인 방송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가 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매체의 다양화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이끈 이른바 혁명적인 변화 중 하나로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초연결 시대를 대표하는 성과 중의 하나인데요. 실제로 온라인에 기반한 새로운 소통 방식과 편리한 접근성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권력화된 레거시 미디어에 한정되어 있던 공적 표현의 문턱이 이제는 누구나 말하고 보고 듣는 것이 가능해진 열린 연결망의 시대로 전환된 것은 이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서 인권을 지키는 수단과도 직결되는 기본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데 기여한 매체의 다양화가 한편에서는 악의적인 모략이나 차별과 혐오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종종 회의와 혼란을 유발합니다. 헌법 21조는 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천명하는 동시에 4항에서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권리는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의 대표적인 사례가 차별과 혐오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 21조 4항에 의하면 이 혐오의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혼란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자유의 이름으로 악용하는 것처럼 악용을 들여 자유를 통제하는 결과적 모순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어느 쪽이든 모두 자유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와 침해에 대한 해석과 적용, 그리고 모순적인 이 간극을 메우는 일은 결국 우리들의 윤리의식 및 문화적 감수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술 발달에 비례해서 개인의 인성 및 윤리적 역량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이 철학사전에서는 이 표현을 사물이나 정신의 내적인 본질이 객관화되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논어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동기를 관찰하고 그가 편안히 여기는 것을 살펴본다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속마음, 이 내적인 지향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이 실천으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내면을 돌보고 가꾸는 노력이 기초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본질의 변화는 결국 자율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유교적 도덕 윤리 교육의 목적과도 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의 병리에 대응하는 윤리적 다문화 교육의 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는 시도로서 이렇게 혐오의 속성을 응시하고 또 고통을 공감하고 나아가 치유적 대응으로서의 만남과 조화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카지마 요시미치는 이 차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원래 그렇다, 당연하다, 자연스럽다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말들은 스스로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저 줄을 이루는 분위기만 읽고서 단정적으로 내리는 그런 평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이 가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을 생각도 없다는 점에서 차별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상대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생각 없는 말이나 또 악의적인 망상은 생각보다 가까이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가 있는데요. 뭐뭐는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인습적인 표현 역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나고자로 매도해 버릴 수 있습니다. 또 근거 없는 중상 모략의 경우에도
한 사람이 쌓아온 온 삶의 여정과 존재의 전체성을 부정하고 원래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차별과 미움의 선입견을 조장합니다. 이와 같은 악의가 형성, 유포되고 사료를 거치지 않은 채 다수에 의해서 동조되어 근거 없는 미움과 혐오의 문화가 주류가 되면 이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역사,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학습된 사회적 감정과 차별의식이 집단적인 혐오와 멸시로 굳어지는 과정도 유사한데요. 원래 그렇다라고 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이 오류에 들어있는 이 미움이 혐오로 전이되면 되돌리기가 힘든 까닭 중에 하나는 혐오가 동정심, 슬픔, 분노와 같은 사회적 학습에 영향을 받는 감정들과는 달리 본능적인 감정으로 감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천착해온 누스바움에 의하면 혐오는 특정한 냄새, 시각, 촉각에 대한 뿌리 깊은 신체적 반응에 가까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와는 별 관계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누스바움은 로진이 혐오의 중심 개념은 오염으로서 신체의 경계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 것에 주목하였는데요. 그에 의하면 로진은 혐오의 원초적 대상은 이 끈적이거나 냄새나는 배설물이나 체액, 시체 등과 같이 인간의 동물성과 유한성을 일깨워주는 것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모든 혐오의 근저에는 다름 아닌 인간 자신의 오물과 악취, 또 죽음 및 부패와 관련되는 그런 동물적 속성을 숨기고 기피하려는 본능적인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염이나 감염에 대한 기피 본능, 혐오의 원초적 대상의 속성이 이후에 이성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근거 없이 투사되는 데서 바로 병리적 사회 문제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끈적끈적한 구더기라고 표현한 것은 이 혐오감이 내재되어 있는 원초적, 망상적 속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누스바움은 이처럼 실질적으로 연관관계가 없는 대상에 대한 이런 투사적 혐오는 망상을 먹고 자라나고 위계의 정치에 이바지한다고 보았습니다. 혐오는 대체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수자들에게 낙인을 찍고 차별하는 강력하고도 주요한 방식이 되는 것이죠. 예컨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도 이 체제에 속하지 않는 계급인 불가촉 천민에게 거주와 직업의 한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이들에게 주로 화장실 청소, 세탁, 도살, 시체 처리 등의 직업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특정 계층의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를 일치시키고 질병과 죽음 등이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는 필수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을 희생시켜 접촉의 범위 밖에 둔 것이죠. 인도에서는 1955년에 이 불가촉 천민법이 제정되어 이 하리잔에 대한 종교적, 직업적,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였지만 인도 전역에서는 여전히 이 카스트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서 절대적인 가난 속에 살고 있다고 하죠. 혐오의 원초적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혐오감과 결탁한 차별의 사회화가 얼마나 되돌리기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인류 역사의 배움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미워하거나 따돌리고자 하는 대상에게 혐오의 원초적 속성을 연결짓는 이런 것들은 되게 선동적인 것인데요. 이러한 시도들이 성공하게 되면 이 사실과는 다른 이런 관념적 차별이 신체적 반응과 직결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차별적 위계는 사람들의 이성적 사고 과정과 또 맹자가 말한 인간다움의 단서인 불인 인지심이라고 하는 차마 할 수 없는 마음을 마비시키고 사회적 감정으로 학습되면서 원래 그런 것으로 고착됩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회화된 차별의식은 점차 당연한 것이 되어서 위계의 틀 안에서 그렇게 약자에 대해서 기소불용 물시여인, 즉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바라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이 황금률을 거리낌 없이 저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계에 의해 경계지어진 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이 같은 일방성과 부당함이 원래 그런 것,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붙잡는 최소한의 노력일 수 있습니다. 소수자가 위계에 의한 차별적 구조에서 경계지어진 것이라면 이때 소수자는 상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들레즈와 가타리가 소수와 다수를 분석하고 정의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다수는 상대적으로 큰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수성이 지배하는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의 상태가 다수를 뜻한다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현대사회의 다수, 소수 개념에 있어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수자란 다수자가 장악한 사회적 척도로부터 배제된 집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척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소수자에게는 위험 또는 비정상이라는 낙인이 따라붙고 소수자는 쉽게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수와 소수의 실상은 이 단순하게 수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척도를 정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보유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전 직원의 결정권을 합친 것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오너를 우리는 소수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소수자 담론의 한 축은 부당한 권위주의의 의식과 또 차별적 한계선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조직에서든 때로는 친목 모임에서조차도 다수와 소수는 분리되기 마련인데요. 사회적 존재라는 인간의 숙명하에 다수와 소수의 이합집산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맥락에 따라 소수자가 언제든 달리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아는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다수자라 할지라도 다수자의 표준에서 벗어난 공간에서는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은 소수자의 실상이란 어쩌면 관념적, 심리적으로 존재 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은 다수자에 속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 서구, 또 다른 인종이 다수인 그런 나라에 간다면 소수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수를 이루는 소수로서 구성원 모두가 이 소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는 다문화가 더 이상 이방인이나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의미의 소수자를 특정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수와 다수의 경계를 넘나드는 용어로서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다문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이미 다문화가 문화 다양성을 뜻하는 말이지 이민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다문화라고 하면 이주 노동자나 정부 지원을 받는 결혼 이민자나 또 기화자 가족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한 이 같은 대중적인 인식은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민자나 기화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지원 정책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들의 존재를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 중에 외국인 출신이 있으면 여전히 내국인 자녀들과 구분되는 다문화 가족으로 불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명칭에 대한 교육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고, 또 번거롭더라도 잘못된 용어의 남발을 우리가 바로잡고 정확하게 써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범교과 학습 주제로 지정되었습니다. 근래 한 초등학교의 다문화 교육의 현장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다문화 수업 시간에 다문화 가정이라고 지칭되는 아이들이 직면하는 당혹감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크다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한국인으로서 다른 친구들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지내왔는데 다문화라고 불리는 순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약자이자 소수자의 이미지로 구별되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이 아이들이 다문화 교육 시간을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문화 교육 시간에 다문화 가정이라고 불리며 다수와 구별되는 소수라는 그런 차별적인 시선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있는 반에서는 오히려 이 다문화 수업을 축소하여 시행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생님들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또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도 반영되도록 하였지만 여성가족부가 국민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육 현장이나 사회적 인식 습관은 아직 큰 변화에 이르지 못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근거 없는 미움과 관념적인 차별에 대응하는 윤리적인 다문화 교육은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어우러져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배우는 것이 필요한 까닭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누구나 소수의 자리에 위치할 수가 있고 다수에서 느끼는 다름에 대한 낯설음과 두려움 또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본능적인 감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경계는 자신의 안전과 자기 다음의 주체성을 지키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미지의 두려움에 맞서 때때로 자기 경계를 허물고 넘어서는 시도가 인류의 발전과 창조를 이끌어왔다는 것도 자명한데요. 다수와 소수, 경계와 넘나들음은 고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면서도 세대, 성별, 국적, 종교, 직업, 성격 등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제각기 향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초다문화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함의 범위가 무한해지고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 감정적으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원초적 혐오감이나 다름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우리가 없애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부당한 차별을 일삼는 권위주의적인 인간형이 되는 것이나 또 투사적 혐오에 생각 없이 휩쓸리지는 않았는지 조심하는 노력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맹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작은 것을 추구하느라 큰 것을 놓쳤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맹자가 얘기한 것처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시행되는 윤리적인 다문화 교육은 이와 같은 최소한의 노력을 일깨우고 우리가 남에게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원래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윤리적 측면의 다문화 교육이 이론과 현장의 괴리를 좁히고 일상에서 실천적으로 발휘될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라는 점에서 보면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성찰을 통한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다문화 역량의 기초로서 이 다문화 감수성의 함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감수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다문화 감수성을 정의적인 영역에 국한해서 해석하는 관점과 인지, 정서, 행동적 특성의 통합체적으로 다루는 관점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자의 관점은 생각과 감정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보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 또 관심과 공감, 수용과 관용의 태도를 모두 통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합적 관점으로 다문화 감수성을 이해해 본다면 다문화 감수성의 인지적인 요소는 바로 이 타 문화의 가치와 차이를 반성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또 정서적인 요소는 타 문화에 대한 감정이입이 가능하고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적인 요소는 인지 정서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을 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은 이 인지, 정서, 행동, 이 상호 연계되는 통합적인 성장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은 이 다름에 대한 지적인 이해, 감정적인 공감, 또 실천적인 태도와 행동을 연결선상에서 본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윤리적 다문화 교육을 위한 기초 역량이 되는 것이죠. 사회 전반에서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은 오랜 시간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이 시간의 주된 관심사인 미움과 차별적 시선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토대로서 필수적인 역량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인지, 정서, 행동의 통합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때 이 과정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또 고정관념을 성찰하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지점이 바로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인성교육, 또 윤리교육과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교차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다문화 교육의 주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감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술, 또 고정관념을 뒤집는 과학, 사색하는 독서 등 여러 분야가 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성찰을 통한 이 문화적 감수성의 함양으로 획득되어지는 열린 마음씨와 태도는 다양함을 살아있게 하고 또 어울림과 공존의 문화는 익숙함을 넘어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는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에서는 교류와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문화 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되고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문화적 감수성의 목표인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존의 문화는 유네스코의 선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류의 공동유산이자 오래된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전통사상 역시 현대사회의 다양성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인류의 공동유산으로서 재조명이 필요한 문화교류의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통문화에도 이와 같은 다문화 감수성과 철학이 존재해왔고 심지어 한국 전통사상의 핵심 중의 하나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있는 것 중에 발굴하고 키워나갈 것을 찾는 일도 나에게 없는 것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텐데요. 한국의 전통사상에서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콘텐츠를 탐색해 본다면 대표적으로 이 조화의 사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 감수성으로 재해석해 본 주요한 흐름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이 소개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 신화에서는 이 천상세계와 인간세계, 그리고 신과 인간, 그리고 동물 등이 다양한 층차에서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마침내 고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의 과정에서 갈등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죠. 갈등의 숨은 양상은 환인과 환웅의 관계, 또 곰과 호랑이의 경합 등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 환인과 분명히 다른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한, 그리고 서자라고 얘기되기도 하는 아들 환웅은 부자나 형제들 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환웅이 홍익인간의 뜻을 펼치고 싶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살펴서 허락하는 평화와 존중의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죠. 평화의 바탕에는 새로운 권력을 향한 환웅의 목적과 지향이 다름 아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이 홍익인간의 마음가짐에 있다라는 점에서 이 조화의 창조적 바탕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곰과 호랑이는 인간 사회의 집단을 대표하는 토템의 상징으로도 해석되는데요. 이들의 경악과 갈등이 시기나 전쟁의 양상으로 번지지 않는 것은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정한 규칙이 있고 양측 모두 반칙 없이 지키고 승패에 승복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국 불교 사상에서는 이 원흉회통의 정신이 일관되게 지속되었다라는 점에서 다문화 감수성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국 불교 전반에서는 당시에 대립하던 불교 학파 간의 갈등을 다름과 같음에 구애 없는 이 넘나듦을 통해서 화해하고 통합함으로써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원효는 이 중관사상, 유식사상, 열애장사상, 화업사상 등을 종합한 논을 이 화쟁으로 회통해서 해석해내었죠. 본래적 마음으로서 일심을 자각하면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서 포용할 수 있는 신묘한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처는 당시의 선종과 교정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교종의 경전 공부와 선종의 명상 실천의 균형을 강조하는 교관 겸수를 통해서 하나로서의 이 본질을 회복하고 이들을 용화시키고자 노력했죠. 또 정해쌍수를 주장한 진울 역시 일심에 따라서 존재의 본질과 갈등하는 여러 교리들이 결국 하나임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 화해의 감수성은 대립하는 것들이 원만하여 막힘없이 어울릴 수 있게 하고 또 갈등의 해소를 넘어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창조적 조화의 길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 유학의 기초인 공자의 화의부동은 음악이나 음식의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요소와 성분들을 조합하는 것에 또 특징이 있는데요.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움이나 또 여러 재료들이 섞여서 하나의 멋진 맛을 내는 음식과 같은 것이죠. 이는 정치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요소와 성분들이 조화되고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하고 화합한다라는 것은 자기만의 기준을 고집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화의부동은 이 다름에 대한 존중의 감수성과 화합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상대주의적으로 다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중심, 앞에서 불교에서 얘기했던 일심, 그리고 또 유학에서 얘기하는 조화의 정신은 인이라고 하는 이 사랑과 존중의 정신이라는 발음에 토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또 이 차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또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퇴계는 거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존중의 정신을 일상 가운데서 철저히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퇴계는 심기질환을 앓고 있는 남원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궁리는 이치를 궁구하는 이 궁리는 마음이 뜻을 지나치게 내려고 하거나 또 지나치게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양극단을 넘어서 여유로우면서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해야 그 효과가 구현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평상시에 매사에 이 경으로 일관하는 실천적인 수양 방법을 제시하고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율곡은 사사로운 인욕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하고 본래적인 천리, 우리가 공존을 도모하는 이 천리를 회복하는 이 기질의 변화를 끊임없이 닦아나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율곡이 주장한 기질 변화는 자기 안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중을 잡아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이 지극히 정성스러운 수기치인의 실천으로 당시 이 붕당 문제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키는 의지와 더불어서 또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사는 또 이 인의 배려적인 측면에 주목해서 인 개념을 궁극적으로 사람이 공존하는 수준이 지극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는데요. 다사는 인에 대해서 이 자타가 쌍무호혜적 배려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요. 다사는 인의 궁극적인 귀결은 재가와 치국, 평천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천하에서 협만방까지도 협만방으로 나아가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다산의 견해에서도 상호 존중에 기반한 이 세계 시민적인 다문화 감수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하나의 예시로서 조화의 감수성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사상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한국 전통사상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조화의 본질적 의미는 당대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부터 융합과 통합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창조적 조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간의 한계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사유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우리의 전통사상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이 같은 시도가 전통사상을 역사 속에 있었던 부정적인 측면을 외면하고 무조건적으로 미화시키려는 의도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죠. 이데올로기나 역사 속의 과오는 충분히 비판적으로 돌아보되 의미 있는 가치와 지향은 유네스코에서 말한 인류의 공공자산이기에 원석을 닦음으로써 현대적으로 응용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 전통사상에 다문화 감수성과 조화의 사상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유들을 다문화의 하나로서 또 교류를 위한 콘텐츠로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 교육은 이제 다수의 입장에서 소수의 문화를 허락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한국 문화 이해로부터 또 상호 문화의 이해로 나아가서는 다양한 문화의 융합을 통한 창조적 길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전통 사상의 이 조화의 의미에서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들의 조화가 만남을 통해서 창조적일 수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또 향후 미래 세대에는 이 같은 경향이 더욱 급속도로 강화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실제로 학생 수 변화 양상에 대한 교육부의 조사 분석을 보면 연도별로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인으로서 이주민과 귀화인, 또 외국인으로서 유학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상호 간의 존중과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배려 속에서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안에서도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은 매우 심화되어 있기도 하죠. 이 두 대상 사이의 온전한 같음은 이념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이 다름을 포함하는 같음만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대상 사이의 다름의 문제도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 사회의 이주민이나 특정한 그룹에 대한 이질감은 다름에 대한 표피적인 반응의 결과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우리의 생각일 뿐인 것이죠. 곧 다름 속에 포함된 같음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할 수 있다면 다문화 교육은 다름과 같음 사이의 긴밀한 연계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고 그것은 다시 그 인식의 깊이를 우리가 실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노력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상호관계를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문화 감수성에 토대한 정서적인 교감은 다른 사람을 대상화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줍니다. 또 만남의 텍스트를 준비하고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컨대 한국 전통사상 중 유교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콘텐츠나 또 향교나 서원의 공간의 연계를 모색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향교나 서원과 같은 전통적인 공간이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문화의 만남과 융합의 장으로 역할하고 이 작은 열린 공간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시민성으로서의 이 평천하 현만방에 이르는 자아의 성숙과 확장을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문화 교육이 다양한 분야의 다름들이 만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콘텐츠와 또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서 입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면 새로운 융합과 창조의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만남과 융합을 통한 창조적 조화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K 좀비를 세계 무대에 알린 넷플릭스의 드라마 킹덤의 프리퀄인 킹덤 아신전에서는 차별과 멸시를 감내해온 이주민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희생되었던 순간이 바로 전국을 좀비로서 들끓게 한 비극의 서막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드라마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장은 차별이 편리와 안정을 뒷받침하고 혐오가 분노를 해소해 주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부당한 것이기에 파국과 비국을 향한다는 예술의 오랜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다문화 교육의 목적은 편견과 차별의 심리적 경계를 허무는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다문화 교육은 초기 다문화 정책에서 특정 소수자를 위한 특별 교육이나 온정적 시혜적인 정책으로 시작됐던 것을 넘어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융복합적인 문화교육, 모두를 위한 문화교육으로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는 소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누구나 상대적으로 소수자도 또 다수자도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지사지와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그러한 마음씨를 기르는 윤리적 감수성 교육이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리적 감수성은 극한 상황이나 갈등의 경계에 섰을 때 차마 인간다움의 마지노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힘이기도 한데요. 맹자가 이것을 불인 인지심, 차마 할 수 없는 이 인간다운 마음의 씨앗으로 얘기한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윤리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 교육은 기본적으로 차별의 고착화와 혐오의 비극을 예방하는 성찰적인 자기수양과 관련되지만 또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때때로 경계를 넘어서는 연습도 병행되어야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짐작과 두려움으로 형성된 편견과 미움은 만남을 통해서만 진정성 있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수없이 형성되어 있는 편견과 다양한 틀들을 해제해 나가며 또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 갖추게 되는 열린 태도는 결국 지금 만나는 나와 너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만남과 실천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는 까닭을 우리는 또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욱더 실감을 했었습니다. 급격한 다문화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인지적, 감성적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차별과 혐오의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기존의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토대로 또 다양한 분야에서의 만남을 준비하는 실천적인 다문화 콘텐츠가 시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의 그 시도로서 한국 전통사상에 내재된 다문화적 감수성과 또 세계 시민적 콘텐츠를 정리해보고 또 다양한 콘텐츠들과 교류하며 함께 배우는 만남의 교육의 공간으로서 우리의 전통 문화재 또 공간 전통적으로 이어내려온 서원이나 향교와 같은 또 사찰 이런 공간들의 활용 또 연령별 다문화 교양 수업 운용 등을 간략하게 담아 또 구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향교나 서원이나 또 우리 전통적인 공간과 같은 이런 교육 현장에서 또 대학 공간, 여러 초, 중, 고 그리고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이런 한국 전통사상의 조화의 감수성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예술, 과학, 독서 등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수업,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당면한 실질적인 고민으로부터 다시 만나는 전통적인 사유와 또 전통적인 공간이 융복합적 창조를 견인하는 기회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를 내용 자체나 단순한 체험으로 차이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름을 넘나들고 이해하는 이 넘나듦과 만남으로 이루어질 때 근거 없는 차별과 망상적 미움은 서서히 풀어지고
창조적 조화를 이루어내는 문화적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역동적인 문화의 흐름 가운데 함양하는 이 다문화 감수성은 되돌아서 일상의 어디에서든 저마다의 창조적 조화를 이루어내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응시하고 또 성찰하고 또 우리 한국 전통 사상에서 조화와 화합의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